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로 서류 봉투가 거칠게 던져졌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고요한 호수 표면을 베는 듯한 파열음을 내며 정적을 깨뜨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내부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박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그의 옆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의 여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비서인 김유리였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비릿한 조소를 머금고 있었고 시선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응시했다.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그 침착함이 오히려 민혁의 신경을 긁었다. 박민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지원이 가진 그 특유의 차분함이 늘 거슬렸다. 자신이 아무리 밖에서 성공을 거두고 돌아와도 그녀는 언제나 저렇게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미래테크의 눈부신 성과가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원이 매일 밤 그의 서재에 남겨두었던 메모와 조언들이 실제로는 회사의 위기를 구한 결정적인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에게 지원은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축내며 자신의 성공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무능하고 답답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격에 맞지 않는 아내를 곁에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사업 파트너로서도 손색이 없고 자신을 돋보이게 해줄 화려한 여자 김유리였다. 김유리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녀는 지원을 향해 동정인지 조롱인지 모를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사모님,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대표님은 더 이상 사모님 같은 분과 어울리는 위치가 아니에요. 미래테크는 곧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텐데 사모님이 옆에 계시면 대표님 이미지에 흠집만 날 뿐이라고요. 유리의 말에 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유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지원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다. 들었지?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릴 생각은 하지 말고. 지원은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민혁을 더욱 불안하고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지원이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적어도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관조하는 제3자처럼 굴고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과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행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긴 채 당시 작은 벤처기업 사장이었던 민혁을 만났고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곧 오만으로 변질되었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성공이라는 독배를 마시고 괴물이 되어버렸다. 지원은 지난 3년간 그를 위해 그림자처럼 헌신했다. 그가 모르게 경쟁사들의 동향을 분석해주고 자금난에 시달릴 때마다 익명으로 투자를 유치해 주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쓴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 연극은 여기서 끝내야만 했다. 지원은 식탁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리는 소리가 널찍한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혁과 유리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순순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더 요구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난동을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위자료 청구란을 빈칸으로 남겨둔 채 서류를 덮어버렸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더러운 것을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해줄게.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필요 없어. 내가 가져왔던 것들만 챙겨서 나갈 테니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혁은 지원의 태도에 콧방귀를 뀌었다. 자존심만 세서 빈털터리로 나가겠다는 건가? 그래, 어디 한번 그 잘난 자존심으로 밖에서 살아봐.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어서 찜질방이나 전전하게 될걸. 그는 지원이 자신의 재력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은 객기로 치부했다. 김유리 역시 비웃음을 흘리며 민혁의 팔에 매달렸다. 대표님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세잖아요. 저희는 이 좋은 날 죽배나 들어요. 두 사람은 지원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여자가 쥐고 있던 열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미래테크가 곧 성사시킬 대규모 계약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계약이 사실은 지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리 없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 지원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자신의 옷가지 몇 벌을 챙겼다. 그녀가 가져갈 것은 결혼 전부터 입었던 수수한 옷들과 낡은 노트북 하나뿐이었다. 민혁이 선물했던 명품 가방이나 보석들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진짜 신분인 이서아에게는 장난감 같은 수준의 물건들에 불과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펜던트 하나를 꺼내 목에 걸었다. 그것은 1000명 그룹의 직계 가족임을 증명하는 문장이 새겨진 백금 펜던트였다. 이제 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3년의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이서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여행용 가방의 지퍼를 잠그는 그녀의 손길에는 미련이 없었다. 오히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한때는 사랑이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욕망과 기만으로 얼룩진 쓰레기장처럼 보일 뿐이었다. 거실로 나온 지원은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소파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던 민혁이 그녀를 보며 킬킬거렸다. 꼴을 보아하니 처량하기 그지없네. 나중에 돈 떨어졌다고 회사로 찾아와서 질질 짜지 마. 경비원 시켜서 쫓아낼 거니까. 유리는 민혁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깔깔거렸다. 안녕히 가세요, 사모님. 아니, 이제는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나? 두 사람의 조롱은 지원의 등 뒤로 날아와 꽂혔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현관 문고리를 잡은 지원이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서늘하게 빛났다. 충고 하나만 할게. 당신들이 딛고 서 있는 그 바닥이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다는 걸 명심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니까.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자 민혁은 인상을 찌푸렸다. 마지막까지 재수없는 소리만 하고 가는군. 무너지긴 누가 무너져? 미래테크는 이제 시작인데. 그는 지원의 경고를 패배자의 넋두리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유리 역시 찜찜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민혁에게 더 밀착하며 애교를 부렸다. 그럼요, 대표님. 저 여자가 질투나서 저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더 행복할 일만 남았잖아요. 아, 참, 이번에 1000명 그룹 프로젝트 입찰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담당 이사님과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여자가 없으니까 일 처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민혁은 유리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역시 당신이 복덩어리야. 그 답답한 여자랑 살 때는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 자, 우리 미래를 위해 건배하자.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지원은 차가운 방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초겨울의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뜨겁게 달아오른 머릿속을 맑게 식혀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도로변에 멈춰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택시를 잡으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색 리무진 세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웅성거리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선두 차량의 조수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급히 내려 지원의 앞으로 달려왔다. 그는 천명그룹 회장실의 수석 비서실장인 강준이었다.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시러 늦게 와서 송구합니다. 지원은 아니 이제는 이서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강 실장님.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었는걸요. 시간 딱 맞춰 오셨네요. 그녀의 말투는 방금 전까지 남편에게 무시당하던 가정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태어날 때부터 수만 명을 거느리는 지배자의 기품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왔다. 서하는 강 실장이 열어주는 뒷좌석 문으로 몸을 실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향기가 익숙하게 그녀를 감쌌다. 차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자 그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다. 저 높은 펜트하우스 어딘가에서 아직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두 사람을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다. 리무진 행렬은 부드럽게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통해 서하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이사님 바로 본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호텔로 모실까요? 그리고 박민혁 대표에 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서하는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본가로 가죠. 할아버님께 인사부터 드려야겠어요. 그리고 박민혁 거는 당장은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어디까지 기어오를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군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뼈가 부러지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칼날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팔걸이 버튼을 눌러 차량 내부의 조명을 켰다. 그리고 강 실장이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천명그룹의 계열사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리스트가 떠 있었다. 서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넘기며 업무 모드로 전환했다. 지난 3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전혀 무뎌지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예리하고 냉철해졌다. 미래테크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천명그룹의 차세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입찰 심사위원 명단과 경쟁 업체들의 분석 자료를 훑어보던 서하의 손가락이 멈췄다. 미래테크의 제안서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내용을 대충 훑어본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은 없는 껍데기뿐인 기획안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허점들을 그녀가 밤새 수정해 주었기에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 서하는 태블릿을 끄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서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녀는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린 뒤 그녀는 가방에서 유심칩을 꺼내 반으로 쪼개버렸다. 창문을 살짝 열고 조각난 칩을 강물 위로 던져버렸다. 한지원의 흔적은 이것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세상에는 천명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이서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태어난 기분을 만끽했다. 복수라는 단어조차 아까운 그들에게 진정한 절망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준비는 끝났다. 리무진은 강북의 부촌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그녀의 귀환을 환영하는 듯 화려하게 반짝였다.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서울 도심을 벗어나 고즈넉한 성북동의 부촌으로 진입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치는 굽이진 언덕길을 올라가자 거대한 철문이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냈다. 천명그룹의 본가인 청운제의 육중한 정문은 차량 번호를 인식하자마자 부드럽게 양옆으로 열렸다. 잘 가꿔진 정원수 사이로 난 진입로를 한참 달린 후에야 비로소 웅장한 한옥 스타일의 대저택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눈에 담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3년 동안 좁은 아파트에서 밥 짓는 냄새와 남편의 땀 냄새에 섞여 살았던 기억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대기하고 있던 고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도열했다. 그들은 마치 여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근위병들처럼 절도 있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 실장이 차문을 열어주자 서하는 우아한 동작으로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인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현관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은 채 서 있었다. 그는 이 집의 총괄 집사인 박 지배인이었다. 서하를 본 그의 눈가에 얇은 물기가 서렸다. 아가씨 아니 이사님 돌아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지배인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서하는 그에게 다가가 가볍게 손을 잡았다. 다녀왔어요. 박 지배인님, 그동안 건강하셨죠? 집안은 여전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져 있었다. 서하는 고용인들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대리석이 깔린 현관 홀로 들어섰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그녀를 반겼다. 서하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방은 그녀가 떠나던 날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침대 시트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정갈한 방은 매일 그녀를 기다리며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관리해 왔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저렴한 기성복을 벗어 던졌다. 박민혁이 세일 기간에 사주며 생색을 냈던 그 옷들은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운명이었다. 서하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욕조에 최고급 아로마 오일을 풀자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욕실 가득 퍼졌다. 그녀는 물속에 몸을 담그고 눈을 감았다. 피부에 닿는 뜨거운 물이 지난 3년간 겪었던 수모와 굴욕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다. 박민혁의 아내 한지원은 이제 죽었다. 이 물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천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이서하였다. 목욕을 마친 서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지만 타고난 귀티와 서늘한 눈매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최고급 화장품들을 사용해 정교하게 화장을 시작했다. 순하고 착해 보이려 노력했던 한지원의 메이크업이 아니라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이서하의 메이크업이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날카롭게 아이라인을 그려넣자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짙은 네이비색 정장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그 옷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실루엣을 돋보이게 했다. 마지막으로 조부께서 선물해 주셨던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하자 완벽한 무장이 끝났다. 이제 그녀는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하는 1층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서재 안쪽 거대한 책상 뒤에는 천명그룹의 총수이자 그녀의 조부인 이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던 시선을 들어 손녀를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손녀에 대한 애정이 숨겨져 있었다. 왔느냐? 이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서하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할아버님,
약속드린 대로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회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치친 그 잘난 사랑 노름의 끝이 고작 이거냐? 빈손으로 돌아온 꼴이라니. 천하의 이 서아가 남자 하나 잘못 골라서 고생을 사서 했구나. 서아는 할아버지의 질책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네, 제 판단 미스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것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없는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가벼운지,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떻게 타락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회장은 손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흡족한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래, 수업료를 비싸게 치렀으니 배운 것도 확실해야겠지.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냥 조용히 그룹 경영 수업이나 다시 받을 테냐? 이 회장의 질문은 시험과도 같았다. 서아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다. 아니요, 제 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전무이사로 복귀해서 그룹 전체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가렸던 먼지들도 깨끗이 털어내야죠.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거친 손으로 손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라. 네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라. 천명의 주인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칼을 뽑았으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하고, 적을 쳤으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놔야 한다. 그게 네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다. 서아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서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복도 창문 너머로 동이 터오는 새벽 하늘이 보였다. 어둠이 걷히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광경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천명그룹 본사 앞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장의 특별 지시로 정문 로비에는 임원진들이 도열해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리며 로비 주변을 서성였다. 오전 9시 정각 검은색 세단 세 대가 로비 앞에 멈춰섰다. 중앙에 있는 차량의 문이 열리고 이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3년 전 갑작스럽게 유학을 핑계로 사라졌던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가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주변을 침묵시켰다. 서아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울리며 로비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도열에 있던 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전무님.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 천장을 때렸다. 서아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강 실장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서아는 정면을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강 실장님, 오늘 오전 스케줄 브리핑해 주세요. 강 실장은 태블릿을 보며 빠르게 보고를 시작했다. 10시에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각 계열사별 주요 현안 보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련 입찰 심사위원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에 서아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그것은 바로 박민혁이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그 프로젝트였다. 서아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운명의 장난치고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 전무 집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서아는 책상 앞에 앉아 가죽 의자의 편안함을 느꼈다. 책상 위에는 이미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위에 놓인 붉은색 파일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1차 서류 심사 통과,
기업 명단이었다. 서한은 명단을 천천히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곳에서 미래테크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박민혁의 회사는 그녀가 떠나기 전 작성해준 기획안 덕분에 간신히 턱걸이로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하지만 2차 심사부터는 실질적인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의 미래테크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기획팀장이 들어왔다. 전무님 스마트시티 입찰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업체들 중에 함량 미달인 곳들이 몇 군데 보여서 미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미래테크라는 곳은 재무 상태도 불안정하고 최근 핵심 인력 이탈도 있어서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의 보고는 정확했다. 서아 역시 전문가로서 보기에 미래테크는 당장 탈락시켜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미래테크는 그대로 두세요. 2차 심사까지는 올리도록 하세요. 팀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하지만 전무님 규정상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굳이 부실 기업을 올려줄 이유가. 서하는 서류를 탁 덮으며 팀장을 쏘아보았다. 이유는 내가 판단합니다. 경쟁 입찰의 흥행을 위해서는 들러리도 필요한 법이죠. 그리고 때로는 무능한 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것도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가게 하세요. 거기서 제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서하의 명령은 단호했다. 팀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물러났다. 서하는 다시 미래테크의 서류를 펼쳤다. 서류 속 박민혁의 사진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올라와 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의 비명 소리가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되니까. 그녀는 몽블랑 만년필로 박민혁의 얼굴 위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다. 그것은 합격의 표시가 아니라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후가 되자 서하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그녀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계열사들의 실적을 낱낱이 파헤치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구조 조정안을 지시했다. 그녀의 일 처리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무자비했다. 임원들은 3년 전보다 더욱 독해진 그녀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고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서하는 회의 도중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 숲 어딘가에 박민혁과 김유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쯤 1차 심사 통과 소식을 듣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들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허황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동시에 기묘한 쾌감이 느껴졌다. 퇴근 무렵 강 실장이 다시 들어왔다. 전무님 저녁 약속은 없으십니까? 댁으로 모실까요? 서하는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7시. 예전 같으면 남편의 저녁 밥상을 차리기 위해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런 의무는 없었다. 아니요, 오늘은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청담동 뷰티 살롱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내일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될 테니까요.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킷을 걸쳤다. 내일은 1000명 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박민혁이 초대권을 얻기 위해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이미 입수한 상태였다. 서하는 그 파티를 자신의 화려한 복귀 무대이자 박민혁을 향한 첫 번째 공개 처형장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미래테크의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거칠게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도대체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합니까? 오타는 기본이고 데이터 분석은 엉망진창이잖아. 이래서야 어떻게 1000명 그룹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거야?
직원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실 그 보고서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하고 수정해 주던 한지원의 손길이 사라졌다는 점뿐이었다. 과거에는 민혁이 퇴근 후 집에 가져간 서류를 지원이 밤새 읽어보고 붉은 펜으로 오류를 수정하거나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곤 했다. 민혁은 다음 날 아침 수정된 내용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양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늘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의 천재성 덕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개발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지시하신 알고리즘 수정안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방향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잡아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핵심을 찌르는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추상적이어서 팀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민혁은 팀장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는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했다. 그저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었고 과정은 지원이 알아서 챙겨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더 크게 소리쳤다. 그걸 내가 일일이 다 떠먹여줘야 합니까? 당신들 연봉이 얼만데 그런 것도 스스로 해결 못해? 당장 나가서 다시 해와. 직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민혁은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었다. 그때 대표실 문이 열리고 김유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다. 그녀는 회사의 심각한 분위기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해맑은 목소리로 떠들었다. 자기야 나왔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백화점에 신상 구두가 들어왔지 뭐야.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않아? 유리는 구두를 꺼내 민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혁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 당장 자금 조달 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비서라는 여자가 쇼핑이나 하고 돌아다닌 꼴이 한심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짜증을 억누르며 물었다. 김 비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아까 부탁한 재무팀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 은행에 제출할 서류 준비 다 됐냐고. 유리는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을 지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맞다. 재무팀장이 아까 뭐라고 하면서 서류를 주고 가긴 했는데 내가 쇼핑 가느라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렸나 봐. 금방 가서 가져올게. 화내지 마, 자기야. 그녀는 애교 섞인 표정으로 민혁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예전 같으면 귀엽게 넘어갔을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부하가 치밀었다. 지원이었다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민혁이 찾기도 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곤 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전처의 빈자리를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깟 내조 좀 잘한다고 해서 우중충한 여자가 다시 좋아질 리는 없었다. 그는 유리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오후가 되자 자금 압박이 현실로 다가왔다. 천명그룹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입찰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장 거액의 현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회사의 현금 흐름은 꽉 막혀 있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원이 자신의 개인 자금이나 친정을 통해 융통해 주던 숨은 돈줄이 끊겼기 때문이다. 경리부장이 난색을 표하며 보고했다. 대표님 현재 회사 유보금으로는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 직원 급여도 간당간당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집행하면 부도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민혁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이번 프로젝트만 따내면 그깟 돈은 껌값이야. 미래를 위한 투자도 못하겠다는 거야. 당장 대출 알아봐. 결국 민혁은 제2금융권에 손을 대기로 결심했다. 회사 자산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까지 담보로 잡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일 뿐이며 천명그룹과의 계약만 성사되면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계약금만 들어오면 대출을 갚고도 남을 돈이 생길 것이고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젖어 있었다. 그는 대출 서류에 서명하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확실한 승리를 위한 베팅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지원이 있었다면 절대 하지 말라고. 말렸을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그의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김유리만이 곁에 있을 뿐이었다. 며칠 뒤 기다리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천명그룹 전략기획실이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귀사의 제안서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니터에 뜬 합격 문구를 보는 순간 민혁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장 유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유리야, 봤지? 우리가 해냈어. 1차 심사 통과했어. 역시 내 기획은 완벽했던 거야. 그 우울한 여자가 없어도 나는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 합격 통보가 사실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그날 저녁 민혁의 집으로 고급스러운 봉투가 배달되었다. 겉면에 금박으로 천명그룹 창립 기념 파티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은 업계 상위 1%에게만 주어지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들의 증표였다. 민혁은 초대장을 가슴에 품고 감격에 겨워했다. 드디어 내가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구나. 그동안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무시하던 놈들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줄 기회야.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유리에게 초대장을 흔들어 보이며 거만하게 말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일정 비워도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이 모이는 파티에 가게 될 거니까 제일 비싸고 화려한 드레스 한 벌 사 입어. 기죽지 말고 우리도 이제 그들과 같은 급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유리는 환호하며 민혁의 목에 매달렸다. 정말이야? 어머, 나 진짜 재벌 사모님들 만나는 거야? 너무 신난다. 당장 내일 샵 예약해야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다가올 파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떴다. 민혁은 문득 지원이 생각났다. 지금쯤 그녀는 좁은 단칸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을까? 아니면 식당 설거지라도 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그녀가 꼭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그녀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땅을 치며 후회할 테니까. 민혁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지원, 잘 봐라. 네가 버린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지. 한편 서울의 또 다른 곳 천명그룹 본사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는 이서아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민혁이 제출한 대출 관련 신용정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았다. 생각보다 멍청하군. 회사가 위태로운데 무리하게 대출까지 끌어다 쓰다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 강 실장이 곁에서 조용히 물었다. 전무님, 내일 파티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박민혁 대표 측에서도 참석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서아는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요? 아주 화려하게 입고 오겠군요. 기대되네요. 그 화려한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내일 밤은 그들에게 가장 황홀하고도 잔인한 밤이 될 거예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앞은 초저녁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검은색 세단들로 북적였다. 천명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이자 차기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레드카펫 위로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박민혁과 김유리가 등장했다. 민혁은 거액을 들여맞춘 턱시도를 입고 한껏 거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옆에 선 유리는 온몸을 명품 로고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 과한 화려함이 오히려 격식 있는 자리와 어울리지 않아 묘한 위화감을 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자신들에 대한 선망으로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행사장 입구로 걸어 들어갔다. 민혁은 초대장을 내밀며 보안 요원에게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드디어 그가 꿈꾸던 상류 사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내부는 이미 수백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혁은 주위를 둘러보며 압도적인 규모와 분위기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곧 허세를 부리며 유리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유명한 기업의 회장이나 은행장들을 발견할 때마다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테크의 박민혁 대표입니다. 이번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대부분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명함을 받아 챙기는 척하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혁은 그들의 무례함에 속이 부글거렸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언젠가 저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다는 오기가 발동했다. 한참을 돌아다니며 헛물만 켜던 민혁의 시선이 연회장 구석의 조용한 발코니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창밖에 야경을 등지고 홀로 서 있었다. 짙은 검은색의 롱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단절된 듯 고요하고 우아했다. 민혁은 그 익숙한 실루엣에 미간을 찌푸렸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던 그는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며칠 전 자신이 내쫓은 아내 한지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가 알던 촌스러운 주부가 아니었다. 윤기 흐르는 머릿결과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메이크업, 그리고 몸에 딱 맞는 드레스는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민혁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민혁은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한지원,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미쳤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민혁은 순간 움찔했다. 그러나 곧바로 비아냥거림이 이어졌다. 꼴을 보아하니 어디서 서빙 알바라도 구했나 보지? 아니면 이혼하자마자 돈 많은 늙은이 하나 물어서 에스코트라도 하러 온 거야? 정말이지, 너라는 여자는 밑바닥을 보여주는구나. 유리가 뒤따라와 민혁의 팔짱을 끼며 거들었다. 어머, 언니 진짜 뻔뻔하시네요. 초대장은 있어요? 여기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몰래 들어온 거 아니에요? 경비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창피하게. 지원은 두 사람의 손을 벌레 털어내듯 뿌리치며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는 품위 있는 동작으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입을 열었다. 초대장이 필요한 건 당신들이겠지. 여기는 당신들 같은 부류가 함부로 떠들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여기 있는 건 누구를 에스코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품이 서려 있어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 지나가던 호텔 지배인이 지원을 발견하고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민혁은 그 광경을 보고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지배인이 사람을 착각했거나 아니면 지원이 정말로 대단한 스폰서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민혁은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허세 부리지 마. 네가 아무리 비싼 옷으로 휘감아도 넌 그냥 내줘도 못해서 쫓겨난 이혼녀일 뿐이야. 내가 이번에 1000명 그룹 프로젝트 따내면 네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 세상이 다 알게 될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나 마라. 지원은 그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래, 그 프로젝트 기대하고 있을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물을 가져올지, 네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똑똑히 지켜봐 줄 테니까. 그녀의 말은 격려가 아니라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민혁이 뭐라 더 대꾸하려는 찰나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무대 위로 핀 조명 하나가 떨어졌다.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집중되었다. 사회자의 웅장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000명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태준 회장님의 뒤를 이어 우리 그룹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소개합니다. 민혁은 잔뜩 긴장하며 무대를 주시했다. 도대체 누가 그 엄청난 자리를 물려받게 될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만약 그 사람과 줄을 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었다. 유리 역시 눈을 반짝이며 민혁의 손을 꼭 잡았다. 사회자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힘차게 외쳤다. 1000명 그룹 전략기획실 총괄 전무이자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이서아 전무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나갔다. 핀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민혁의 눈동자는 찢어질 듯 커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무대 위 조명을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여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전처 한지원이었다. 아니, 그녀는 이제 이서아라는 이름으로 수천 명의 엘리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검은색 드레스는 무대 위에서 더욱 고혹적으로 빛났고 그녀의 표정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옆에 있던 유리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에 찬 표정으로 무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서아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민혁이 서 있는 곳에 머물렀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민혁은 그녀가 자신을 보며 비웃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아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아입니다. 지난 3년간 해외에서의 경험과 현장 시찰을 통해 우리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해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정과 투명성, 그리고 혁신을 통해 1000명 그룹을 새롭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완벽했고 청중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어 갔다. 하지만 민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와 함께 자신의 파멸을 예고하는 경종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연설이 끝나고 서아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기업 총수들이 그녀에게 몰려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했다. 민혁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도망치듯 연회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저 여자가 내 아내였다고? 내가 매일 구박하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후계자였다니 이건 꿈이야, 악몽이라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유리는 민혁의 옷자락을 붙잡고 덜덜 떨며 물었다. 자기야,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언니가 왜 저기 있어? 이름이 이서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혁은 유리의 손을 뿌리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그의 비명 섞인 외침은 화려한 파티의 소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서아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민혁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구석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강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강 실장은 즉시 보안 요원들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민혁과 유리에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만 두 분께서는 초대 명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중히 퇴장 부탁드립니다. 민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항의하려 했지만
요원들의 위압적인 태도에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처럼 끌려나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화려하게 입장했던 문으로 비참하게 쫓겨나는 그의 등 뒤로 서아의 차가운 시선이 꽂혔다.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박민혁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지난밤 파티장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은 마치 악몽처럼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혀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아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인 천명그룹의 후계자였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뉴스 기사들은 그 모든 것이 잔인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신문 일면에는 이서아 전무의 화려한 복귀와 비전 선포식이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오늘 있을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그의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억지로라도 당당한 척 가면을 써야만 했다. 천명그룹 본사 대회의실 앞 복도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민혁은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함께 온 직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그들은 어젯밤의 소동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중요한 입찰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와 미래테크의 입장 순서를 알렸다. 민혁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회의실로 들어섰다.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이서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제 파티장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법정의 판사처럼 엄숙하고 냉철해 보였다. 그녀는 들어오는 민혁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무관심이 민혁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발표가 시작되자 민혁은 준비한 대본을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떨렸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스크린에 띄워진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은 그가 직접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만들어 온 것이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꼼꼼하게 검수해 주어 내용 숙지가 완벽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깊이와 논리를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 기술에 대해 설명하던 중 서아가 갑자기 손을 들어 발표를 중단시켰다. 잠시만요, 박 대표님. 지금 설명하신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말입니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30% 높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민혁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민혁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다. 그것은 저희 연구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수식은 기술 문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했지만 서아는 끈질겼다. 기술 문서 15페이지를 보면 해당 알고리즘은 3년 전 오픈소스로 공개된 코드와 유사합니다. 오히려 최신 보안 프로토콜과는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군요. 이걸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서아의 지적은 정확했다. 민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배석한 심사위원들이 웅성거리며 미래테크의 제안서를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다. 민혁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식견으로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결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아는 멈추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죠. 더 심각한 건 재무 건전성입니다. 제출하신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기 차입금을 장기 부채로 둔갑시킨 정황이 보입니다. 최근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록도 있군요. 이런 불안한 재정 상태로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혁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회사 내부의 은밀한 자금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요. 그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일 뿐입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혁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비명처럼 들렸다. 서한은 싸늘한 눈빛으로 민혁을 응시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박민혁 대표님, 천명그룹은 도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기업과는 더더욱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의 기본 신뢰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 항변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그녀가 곁에 있을 때는 이런 꼼수를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조언대로 정직하게 기술 개발에 매진했을 때는 오히려 성과가 좋았다. 하지만 그녀를 버리고 편법과 요행을 바란 순간부터 그는 이미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서하의 축객령이 떨어졌다. 심사위원들은 일제히 미래테크의 제안서를 덮었다. 민혁은 다급한 마음에 체면도 있고 서하 앞으로 달려가려 했다. 아니 전무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오해입니다. 제가 다시 보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일갈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겁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손으로 그 기회를 찢어버렸어요.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중의적인 의미를 알아들은 사람은 오직 민혁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찢어버린 이혼 서류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던 계약서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민혁의 모습은 처참했다. 복도에 있던 다른 경쟁사 직원들이 그를 흘끔거리며 수군거렸다. 당당하게 들어왔던 문으로 쫓겨나는 꼴이 되자 민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엘리베이터에 태워져 1층 로비로 내동댕이 쳐진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발신자는 회사 격리 부장이었다. 여보세요? 민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상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이 일제히 결제를 요구하며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 같은 보고에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천명그룹에서의 탈락 소식이 벌써 금융권과 업계에 쫙 퍼진 모양이었다. 재계 서열 1위 기업이 공개적으로 퇴짜를 놓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은행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민혁은 멍한 눈으로 천명그룹 본사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저 꼭대기 층에 있을 이서아가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혁을 철저하게 파괴했다. 복수란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자신의 발밑으로 굴복시키는 것임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이서아는 회의실 창가에 서서 개미처럼 작아진 민혁이 건물 밖으로 비틀거하며 나가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고작 저런 남자에게 내 인생의 3년을 허비했다니. 그녀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뒤에서 강 실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사님, 미래테크에 대한 채권 회수 절차를 바로 진행할까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식 회계 정황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고발하세요. 죗값은 치르게 해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기업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정의 구현이었다. 서한은 자리로 돌아와 다음 결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평정심을 되찾아 있었다. 박민혁이라는 존재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져야 할 오점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파멸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곁에 기생하던 김유리의 본성도 곧 드러날 것이 뻔했다. 돈 보고 붙은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법이니까. 서한은 태블릿을 켜고 김유리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띄웠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명품 쇼핑에 흥청망청 쓴 내역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었다. 이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는 순간 김유리 역시 횡령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한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전송 버튼을 눌렀다. 두 사람의 지옥행 열차가 출발하는 순간이었다. 미래테크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기를 부수고 고함을 지르는 통에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하나둘씩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갔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려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박민혁은 자신의 대표실 문을 걸어 잠그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샴페인을 터뜨렸던 곳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몰락이었다. 책상 위에는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장과 법원의 압류 예고 통지서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민혁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창밖으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욕설은 그가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숨이 막혀왔다. 그 순간 민혁의 머릿속에 한 줄기 희망처럼 김유리가 떠올랐다. 그녀가 관리하던 회사 비자금 계좌와 금고에 보관해둔 현금이라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비서실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비서실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민혁은 허겁지겁 사무실 구석에 숨겨둔 비밀 금고로 달려가 번호를 눌렀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회사의 마지막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던 현금 다발과 유가증권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금고 바닥에는 김유리가 평소 즐겨 쓰던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그를 비웃는 듯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유리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결번이라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영원히 함께하자던 그녀의 맹세는 결국 그의 돈과 지위를 탐한 연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회사가 무너지자마자 그녀는 가장 먼저 챙길 것을 챙겨 쥐새끼처럼 도망쳐버렸다. 민혁은 허공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쳤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고 능력을 발휘해 주었던 조강지처를 내치고 선택한 결과가 고작 꽃뱀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파산하는 것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밤 민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명그룹 본사 앞으로 향했다. 며칠째 씻지 못해 꼴은 노숙자나 다름없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서아를 기다렸다. 그녀가 비록 냉정하게 돌아섰지만 한때는 부부였던 정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품고 있었다. 차라리 무릎 꿇고 빌면 그녀가 동정심에라도 빚을 갚아주지 않을까 하는 비굴한 기대감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화려한 로비의 불빛이 꺼지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그는 망부석처럼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초점은 흐릿했다. 밤늦은 시각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리고 호위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이서아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범접할 수 없이 고귀해 보였다. 민혁은 체면도 잊은 채 경호원들을 뚫고 그녀 앞으로 달려들었다. 서아야, 아니 여보, 나 좀 봐줘. 제발 나 좀 살려줘.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하며 바닥에 눌러앉혔다. 민혁은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비명을 질렀다.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가 돈 들고 튀었어. 나 지금 빈털털이야.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서하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처박힌 민혁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오물을 바라보는 듯한 무감각한 시선뿐이었다. 서하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게 했다. 민혁은 엉망이 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회사는 망했고 나 감옥 가게 생겼어. 당신 돈 많잖아. 그거 껌값이잖아. 한 번만 갚아주면 내가 평생 종처럼 살게. 제발.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서아에게는 역겨운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여보, 그 입으로 나를 부르지 마. 당신은 그 호칭을 쓸 자격을 스스로 버렸어. 그리고 돈? 내 돈이 껌값으로 보이나 보지. 그 돈은 피와 땀으로 일군 기업의 자산이야. 당신 같은 기생충에게 적선하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서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민혁은 그녀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헛바람을 들이켰다. 서아는 말을 이었다. 김유리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그 여자가 법인 카드로 횡령한 내역. 내가 이미 검찰에 넘겼어. 그 여자도 곧 잡혀올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분식 회계의 사기 대출, 그리고 횡령 방조까지. 당신이 감당해야 할 죄값은 당신 스스로 치러. 그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민혁은 멍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에게 구원은 없었다. 오직 심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2대가 본사 앞에 급정거하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곧바로 민혁에게 다가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박민혁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성 수갑이 손목을 조여오자 민혁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발버둥 쳤다. 안 돼. 이건 모함이야. 서아야, 제발 말 좀 잘해줘. 나 좀 꺼내줘.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어진 민혁은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고 서아를 향해 울부짖었다. 하지만 방음 유리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서아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은 통쾌하기보다 허무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것은 인과응보였고 사필 규정이었다. 자신이 베푼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자와 탐욕의 눈이 멀어 양심을 판 자들의 말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경찰차가 붉은 경광등을 번쩍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서아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강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서아에게 물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날씨가 찹니다. 들어가시죠.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깃을 엿했다. 네, 괜찮아요. 아주 개운하네요. 이제 쓰레기 청소도 끝났으니 내일은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겠어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탈한 웃음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희망의 미소였다. 그녀는 천명그룹의 높은 빌딩을 올려다 보았다. 이제 그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차가운 도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늦가을, 서울 구치소의 좁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수인번호 3052번을 가슴에 단 박민혁은 멍한 눈으로 철창 너머의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난 1년은 그에게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다. 횡령과 사기,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하루아침에 잘나가는 벤처 사업가에서 전과자로 추락했다. 감옥 안에서의 삶은 처참했다. 한때 그가 멸시했던 밑바닥 인생들과 뒤엉켜 잠을 자고 콩밥을 먹으며 그는 매일같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의 잘생겼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폭삭 늙어버렸고 자신만만했던 눈빛은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다. 구치소 휴게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혁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숨이 삭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뉴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 이서아의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천명그룹 이서아 부회장, 글로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성공적 론칭,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화면 속에 서아는 그가 알던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다. 그녀는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수많은 외신 기자들 앞에서 유창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유로웠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거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녀의 내조를 고마워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면 저 영광을 함께 누렸을 텐데. 뼈저린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함께 수감된 옆방 죄수가 킬킬거리며 민혁의 옆구리를 찔렀다. 어이, 3052번. 저 여자 대단하지 않아? 저런 여자랑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아, 맞다. 자네가 저 여자 전 남편이라고 뻥치고 다녔었나? 민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거짓말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잔인하게도 사실이었다. 김유리의 소식도 풍문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해외 도피 중에 공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민혁에게 떠넘기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서로 사랑한다며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철저하게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었다. 유리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불륜의 대가는 파멸뿐이었다. 한편 서울의 중심 천명그룹 본사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승리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는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을 앞두고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천명그룹을 단순한 제조업 기반의 재벌에서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이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사람을 보는 눈은 더욱 예리해졌고 경영 판단은 더욱 과감하고 신속해졌다. 임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면서도 그녀의 합리적인 리더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로크 소리와 함께 훤칠한 키의 남자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천명그룹의 최연소 부사장이자 서아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인 최도연이었다. 그는 서아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묵묵히 곁을 지키며 실무를 도맡아 처리해준 유능한 조력자였다. 부회장님 리셉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도착하셨고요. 이제 내려가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서아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최근 해외 출장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우셨잖아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묻자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요. 오히려 힘이 나요. 제가 설계한 미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으로 향했다. 투명한 유리관 승강기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서아는 문득 1년 전 이맘때를 떠올렸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왔던 그 밤거리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 자신이 스스로 일궈낸 성과들이 빛나고 있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아 씨, 아니 부회장님.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으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서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의 눈빛에는 존경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민혁처럼 그녀의 배경을 탐하거나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인간 이서아 그 자체를 바라보고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서아는 그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기에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행사가 끝나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리셉션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서아가 입장하자 장내는 일순간 조용해졌다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을 믿어준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과거에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빛을 낼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천명그룹은 이제 과거의 관습을 버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태준 회장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는 이제 자신이 없어도 충분히 그룹을 이끌어갈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서아는 잠시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지상의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3년의 시간, 그것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이서아를 있게 한 소중한 수업료였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녀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 세상의 비정함을 모른 채 오만한 경영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바닥을 경험했기에 그녀는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다. 박민혁과 김유리에 대한 증오심은 이제 눈 녹듯 사라지고 없었다. 그들은 그저 그녀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악역이었을 뿐,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동요시킬 존재가 아니었다.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미워하며 감정을 소모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감옥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 것이고, 서아는 그녀가 만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었다. 도연이 옥상으로 올라와 서아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었다. 춥습니다. 감기 걸려요. 서아는 그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항상 제 뒤에 있었네요. 도연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앞에도 있을 겁니다. 부회장님이 허락하신다면요. 서아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랑을 믿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으로 치유되는 법이었다.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곁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아는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손녀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서아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도전과 시련 앞에서도 나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저 아래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꺼지더라도 나는 태양처럼 타올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서한은 잡고 있던 도연의 손에 힘을 주며 발길을 돌렸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춤을 추듯 경쾌하고도 힘찼다.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빛 속으로 그녀가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서와 외도한 남편이 내쫓았던 아내는 이제 전설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다.